자, 요즘 정치권의 관심사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문제. 국토부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요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지숙 기자.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때 양서면이었던 고속도로 종점이 왜 그 밑에 강상면으로 바뀐 거냐? 이거 특혜 아니냐?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네. 국토부 입장은 뭐예요? 네, 비교해서 따져봤을 때요. 강상면으로 가는 대안 노선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정치적인 당리 단략을 따졌던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국토부는요. 이 고속도로를 새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더 높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안 노선의 하루 통행량을 예상해 보니까 22,300대 정도의 차량이 움직이는데 이게 예타 노선보다 30% 정도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인근 국도나 지방도 교통량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여기 또 야당과 양평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강하면 나들목 설치도 예타 노선 원안으로는 힘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양서면의 인터체인지를 만들려면 예타 노선상으로 이 초등학교를 건너거나 경의선 선로가 있는 주변을 지나야 해서 노선이 복잡해지고 운전자가 위험해진다는 건데요. 강상면 대안으로 간다고 하면 이 IC 무리 없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안 노선은 한강을 한 차례만 가로지르면 되는데 네. 예타 노선 원안은 두 차례나 지나야 하는 데다 이 마을까지 관통을 해야 해서 이 환경 훼손도 훨씬 덜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하. 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 들어보면 뭐 어쨌든 국토부는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지금의 강상면 종점이 가장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가 이제 원안보다 길이가 한 2km 정도 이제 길어지면서 국토부 설명은 한 140억 정도 이제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제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솔직히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도 1,400억 느는 거냐, 뭐 140억 느느냐 맞아요. 가지고도 사실 갑론을박이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바꿔도 이미 원안대로 하더라도 800억 정도가 이미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140억 정도 느는 것이 맞고요. 앞서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량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것 같아서 주민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6번 국도 많이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주말이나 맞아요. 이럴 때 강원도를 가거나 아니면 양평의 거의 두물머리. 곧 주차장이죠. 주차장. 예, 엄청 짜증 나셨잖아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근데 원안대로 한다면 사실 IC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변경항으로 하면 강화 IC나 이런 것이 설치돼서 두물머리나 이런 것을 접근성이 훨씬 좋아 보일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교통량을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예타라든지 어떤 근거를 좀 봐야 되겠지만 경제성 분석에서 그렇게 단순히 이제 경제 비용은 올라가지만 총괄적으로 BC를 코스트 베네핏 해보면 오히려 이익이 남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쨌든 비용 한 140억 정도 늘어나는 거는 다 상세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군요. 자, 그리고 김진희 변호사. 자, 이 종점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주민의 여론 수렴은 없었고 국토부하고 양평군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은 뭔가요? 네, 일단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양평군 주민들이 이제 처음에 요청한 거는 이제 강화 IC 설치만을 요구했을 뿐인데, 네.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양평군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이제 변경됐다. 네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모종의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제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그 노선안 자체는 이제 과거에 이미 민간 용역업체에서 제안을 했던 그 안 중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양평군한테 의견 조회를 했을 때 양평군이 회신한 3개의 노선 안에 그렇게 이제 종점 변경하는 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게다가 이제 양평군에서는 뭐 강화 IC 설치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은 충분히 이제 수렴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노선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현재 최적의 노선을 찾아가는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나와요. 이럴 거면 돈 들여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왜 한 거냐 이런 비판도 솔직히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돈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양서면으로 나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지금 이걸 계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강화면으로 바뀌었으면 그것에 따라서 의견 절차를 수렴했는지 또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을 품는 거고 그 바뀐 강화면 쪽에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가족의 땅들이 축구장 5배 정도의 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데 이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이 계획 취소하겠다. 너희들이 항복하면 고민해 볼게 라는 취지의 어떤 강경 발언을 국토부 장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거든요. 별 문제 없이 처리됐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장관직을 걸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본인들 말을 들어보면 다 강화면이 옳다, 강화면이 최고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거의 예비 타당성 업체는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너무 그냥 강화면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최적의 조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 국민들은 충분히 의문 제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좀 잘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무작정 그냥 야당을 비판하면서 야당의 어떤 비판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빙성이 좀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어차피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이 사업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소지하는 차원이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신체 검사고 본 게임을 들어가서는 이제 그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민지숙 기자나 김용태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국토부도 여러 가지 안을 봤을 때 지금 그 밑에 지금 강상면으로 가는 종점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뭐 비용이 한 140 정도 들겠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더 낫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설명은 어떻게? 뭐 당연히 더 나오면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비용이 140억 정도 더 든다? 140억 정도 더 드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국토부가 어떻게 이거 계산이 이렇게 쉽게 나는지는 알 수 없고요. 또 교통량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데 양평 두물머리 쪽 근처가 항상 교통 체증이 있었어요. 네. 이 체증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뒀던 게 양서면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강화 IC 쪽은 기존의 이제 양평읍 주민들에 대한 조금 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이라는 게 변경될 때는 그만한 이유, 그만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만한 이유나 절차 없이 양평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사천리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2조 원에 가까운 사업이에요. 그렇게 쉽게 바뀔 만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문을 국민들이 품는 것이고요. 이런 의문을 제기했을 때 자꾸 야당이 그러면 너희 군수들은, 너희 출신 군수는 그쪽에 땅, 반대편 양서면 쪽에 땅이 있지 않냐? 이런 비난을 하는데 이런 비난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강화면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좀 더 정확하게 발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땅 관련 얘기는 조금 뒤에 저희가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도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강상면 종점 노선은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 업체가 제시한 안으로 밝혀졌습니다. 굳이 이 문제를 게이트로 명명하고 싶다면 민주당 양평 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설명하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국민들이 보기에 참으로 억지스러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선정된 용역업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 정권이 들어와서 이 타당성 조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했고 이 정권이 국토교통부가 관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요 얘기만 들어도 어쨌든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 탓, 여당에서는 야당 탓. 지금 며칠 때 계속 탓만 나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정치라는 것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네. 지금 일각에서 보면은 단순한 것조차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권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야당이 그런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더라도 여당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과 그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텐데요. 저는 이쯤에서 여야 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이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고 네. 이것을 계속 이렇게 여야가 서로의 탓만 하면 공방이 되고 정쟁화될 것이어서 저는 여야 원내대표 혹은 대표께서 만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김에 저는 주민투표를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이제 수도권 주민으로 해야 될지 양평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께 좀 물어서 대안과 어떤 변경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쭈어서 여야 대표나 원내대표가 만남 간에 그런 공론화할 수 있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야 대표 간의 만남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만남 자체는 거부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뭐 여당 대표가 만나겠습니까? 대통령이 안 만나고 있는데 만날지도 모르겠고 또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여당 대표 만나서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정부 교체의 용역업체가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여러 가지 안을 냈을 때 그 선택은 결국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무슨 용역업체하고 큰 의미가 있겠어요. 장관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 결정이 타당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뭐 양평 전 군수가 그 반대편 쪽에 땅이 있다며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라는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사건의 본질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땅이 양평군 강상면에 축구장 5개 정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한 100억 정도의 이익을 벌었는데 개발부담금 영원이라는 거잖아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고 또한 이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특혜를 준 공무원들은 이미 기소가 됐어요. 근데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뭐 압수수색이 됐다는 얘기도 별로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참 정치 쉽게 한다. 야당에 대한 수사로만 올인하면서 어떤 의혹 제기는 무조건 정치 비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속도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조금 전에 이승훈 부위원장이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은 이 현재 변경된 안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부터 제시가 됐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이 집권 세력이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전부 야당 탓, 상대방 탓하는 이 나쁜 버릇이 아주 고질병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는 노선을 변경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어제 국토부에서도 변경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럼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모양인데 예. 이런 경우에는 보통 국정조사를 하는 경우가 정상적이죠. 2022년 3월 이때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때도 이제 타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어제 또 밝혀진 것이지만 이때 타당성 조사를 이제 착수를 하면서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한 2달 동안 이 전체를 살펴본 겁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대안 노선이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된 거죠. 김용태 전 최고위원. 어쨌든 이전 정부에서 계약했던 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게 이제 정권 교체기에 맞물려서 이번 정부까지 왔다. 조금 전에 이승훈 부위원장은 이게 이제 정권 교체기 때문에 별 아무런 뭐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미가 없는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양평군이 제안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김정재 의원이나 여러 가지 최근에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고 변경안은 용역업체가 이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말씀하셨던 정권 교체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전략 영향 평가를 했던 업체가 제안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뭐 이것을 전 정부 탓이다, 뭐 현 정부에서 했다 하는 것은 전 정쟁화여서 물타기라고 생각해요. 별로 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다면 왜 용역업체가 변경안을 제시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를 국민들께 설명하면은 그것을 또 여당은 야당을 납득시키면은 해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 기자, 근데 이제 이 지금 변경안이 지난 2018년부터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전에 나왔던 안이 새로 나왔다, 이번에도 다시 언급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해당 업체 논란 중인 대안 노선을 지난해 5월에 저렇게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양서면이 종점인 이 원안 노선 인근에 민주당 소속이죠,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땅을 무더기로 매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전 군수가 해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실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고요. 네. 그 동네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곳에서 50년 살았습니다. 네. 근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 대개 이제 곤란을 겪는 것이 진입로가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옆에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요. 예. 올겨우 몇 년 전부터 이걸 구매해 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구매를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올겨울엔 도저히 추워서 살 수가 없으니 이걸 아범이 꼭 좀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마당을 산 겁니다. 이수근 변호사, 우리가 지금 정치권 공방들 짚어봤는데 이렇게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오늘 김한규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조사나 원희룡 장관 탄핵 논의보다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듣고서 일각에서는 지금의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정말 교통량이 늘어난 건지 어느 안이 교통량이 효율적인지 환경 영향 평가에 효율적인지 경제성이 있는지 이것들을 원안과 대안에 대해서 굉장히 잘 구별하면서 경제성 측면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어느 것들이 국민께 유리한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항의하니까 김건희 고속도로라고 하니까 나 이거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양평 국민들이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양평 국민들께 피해까지 주면서 정책 논쟁으로 가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해서 양평 국민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안을 도출해내는 것들이 결국엔 정치인들의 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주당 입장도 그러한 김한규 대변인의 입장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 사실관계 파악해서 조만간 또 입장을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 사안까지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 짚어봤고요. 자유롭게 살자. 그래 살다가 내가 이 조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퇴사하세요. 퇴직해버려. 딴 데 또 가면 돼. 편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못 견디겠다 싶으면 털고 나가세요. 그리고 더 자유로운 세상 보고 살고 편하게 사세요. 그래서 나는 편하게 공직생활 했지. 정치판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공직생활 하는 것보다 100배로 더 복잡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자. 스트레스는 과장한테 주자.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MZ세대 공무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퇴사하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니, 시장이 공무원에게 갑자기 퇴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퇴사 얘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주 4일제 근무 부탁드립니다. 그 퇴직하세요. 주 4일제가 아니고 주 1일제도 안 될 겁니다. 주 4일제 근무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사표 내고 나가는 거죠. 김용태 전 최고위원 퇴사하세요. 요거만 딱 떼서 들으면 뭐 물론 오해할 법한데 이렇게 좀 들어봤어요. 어떠세요? 홍준표 시장의 대답. 젊은 층들은 저런 것을 보고 친데레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친데레요. 예, 친데레가 이제 겉은 엄한데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네. 일컫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저 공무원한테 퇴사하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 4일제가 이제 타이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친데레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호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젊은 층의 특성하고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은 홍준표 시장처럼 약간 어떤 직설적이고 그러니까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젊은 층들이 요새 드라마 같은 걸 보더라도 다 안 보잖아요.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짧은 그런 요약본만 보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이런 특성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좀 호응을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이 외에도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또 거리낌 없이 소신을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이거는 사회 풍조가 첫째 문제예요. 인생 한 번뿐인데 내 대만 편하게 살고 가도 된다. 그게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 원인도 되고, 보육하는데 평생을 바치기에 너무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그 세상이 많이 변했다. 국가가 보육과 육아의 교육에 역할을 해줘야 된다. 출근을 9시 반에 하죠. 우리 공무원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아침에 굉장히 바빠요. 유연근 문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10시에 나오라고 그래요. 7시에 나오나 8시에 나와버리면 공무원이 미안해서 그래 못할 것 같아서 아침 시간을 늦게 나옵니다. 홍준표 시장은 눈치 보지 말라 그러고 9시 반에 출근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이제 출근 때 눈치 안 보일까요? 어떨까요? 결국에는 이게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명확하게 그 지침을 내려준다라고 한다면 눈치를 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말로만 그렇고 실제 행동으로는 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저출산 과정에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아이 밥 먹여 또 학교 보내줘 그리고 출근한다고 하면 굉장히 늦은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9시까지 나오면 굉장히 힘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직사회에서 수렴을 해줘야지 또 아이에 대한 출산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저 늦게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를 택해도 된다. 뭐 굉장히 좋은 말이고 진심이 담겨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또 늦게 출근하면 또 늦게 퇴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네. 어떻게 이제 잘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또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 중간에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 MZ세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이 고민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답변도 좀 이어졌습니다. 그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육급 이하 직원들은 여름 휴가도 3일 이상 가기 힘든가? 금년부터 일주일 풀러 가요.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휴가가 할 기회가 있으면 그거 다 찾아 먹어. 공무원이 반바지 입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바지 입으세요. 난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 안 해요. 지금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요즘 삼성도 그래요.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월급 인상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은 대통령이 올리는 거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김진호 변호사, 아까부터 이제 쭉 홍준표 시장 얘기 이제 쭉 들었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꼰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답변만 들어보면 그거하고 좀 거리가 조금 멀지 않나요? 어떠세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 시장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MZ세대는 우리 사회의 이제 미래이다 중심이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MZ세대의 어떤 생각이라던가 감정을 조금 더 이제 듣고 이를 이제 배울 필요가 있다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그 홍 시장은 앞으로도 MZ세대 이제 공무원들과 허물없는 소통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을 해서 시정 비전을 함께 만들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홍 시장 이런 입장만 보더라도 MZ세대하고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소통을 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얻는 아이디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전의 어떤 계기와 기반으로 삼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도 보입니다. 자, 이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고요. 여야 대표들도 이 MZ세대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좀 보겠습니다. 교육훈련 갈 때 그 기간 동안 수업을 결석 처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시정하려고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이 파괴됐을 때 비교를 받지 않도록 예비군의 근무 환경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안 그래도 또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가지고 손해를 보게 하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생의 단 한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보려고 오늘 이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미지숙 기자,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 모습 쭉 봤는데 요즘 정치인들이
청년 세대 소통하려고 휴대폰 어플들을 막 다운받으려고 한다면서요? 네,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한 새로운 SNS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없이 가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트위터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스레드라는 SNS인데요. 가장 적극적으로 이 SNS 활용하는 정치인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사칭 아니다, 진짜다 이렇게 프로필 직접 적은 이 전 대표 팔로워 벌써 9천 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인데요. 자기소개 페북이랑 인스타와는 다르게 반말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영상을 올렸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얼마 전에 가입을 해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밖에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스레드에 가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요즘 정치권에서는 이 스레드라는 어플 바람이 좀 불고 있다고 합니다. 스레드 발음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전 최고위원 지금 쭉 보셨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청년 세대들하고 이렇게 접점을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총선 다가오니까 그런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특히 그래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사실상 만들어준 세대가 젊은 층이거든요. 국민의힘이 과거의 선거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7 재보선부터 그다음에 지선까지 저희가 이겼는데요. 그 이겼을 때 출구조사를 보면은 2030 성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특히 남성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층이 굉장히 높았고 다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2030의 무당층이 또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시 이 젊은 층의 어떤 그런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행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젊은 층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선거만 되면 우리 찾아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잖아요. 반박하는 것도 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정치권이 어떤 청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근본적인 해결을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정치권은 어떤 청년 문제를 댈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집단이 몇 명 정도가 되지? 그 표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좀 지양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청년들에게 문제가 되는지 그러한 것을 좀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 청년들에 대한 정치권의 생각도 조금은 이제는 좀 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마동석보다 센 조국, 조민, 검찰과 저울질 안해입니다. 지난달이죠.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번엔 그 자녀들의 잇따른 학위 포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조 전 장관의 아들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작 학교 측에서는 학위 자진 반납 관련된 규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말이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혐의 공소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딸 조민 씨는 사흘 먼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학위를 다투는 이 소송들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 이제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게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건 저는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간에 그 판결에는 당연히 판결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조민 씨 SNS에요. 10년 공부한 결과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지 않는다라며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지나친 억측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학위 포기 소식에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을 좀 인정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순수한 뜻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실은 너무나 조국 장관은 가혹한 처벌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민 씨 또 조국 장관 아드님이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한 번도
조국 장관이 본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정치하려면 그거에 대한 반성에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와중에요. 난데없는 이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5월 상영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 이 영화는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신과 일가 입시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심야 새벽 시간 199차례나 전석 매진이 된 기록.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영화뿐 아니라 1000만 마동석 배우를 훌쩍 뛰어넘는 이 티켓 파워, 어딘지 수상하다라는 의혹입니다. 검사들은 자기 스스로를 칼검자, 칼 쓰는 사람. 그런 칼을 잘못 쓰는 검사는 그 칼을 뺏어야 됩니다. 아, 얘네들은 이 집안을 죽이기로 마음먹었구나. 그대가 조국 영화가 관객 수가 32만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심야 시간대 상영 횟수 중에서 무려 35%가 이 전석 매진됐다. 그러니까 이제 천만 영화의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도 심야 시간대 매진된 경우는 3번밖에 불과한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때 이 관객 수를 좀 조작했다. 네, 앞서 이 영화 배급사 대표가 직접 관객수 조작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해명글을 올렸지만 지금 경찰 수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에요. 최근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신당 창당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 본인도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조 전 장관 출마를 한다더라.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유불리를 재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반인간적이다. 그리고 지금 검찰국가가 탄생하고 있고 요소요소를 다 파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막아내지 못한 그 성찰은 하나도 없고 전부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서 뭐든지 조국 탓이다. 그리고 지금도 조국 탓이다. 내년 총선도 조국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태도 자체가 나쁘다. 추미애 장관 또 그 조국 장관이 신당을 만들어서 별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최고 공신이 추미애 전 장관인데 이번에 또 여권에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또 가져다 줄 엑스맨 또 그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 개인 스타일은 보면 다른 사람 말을 크게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번에 추미애 장관께서는 조국 장관과 함께 신당을 꼭 만들어주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지금 조국 전 장관 아들 자진해서 학위 반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세대는 규정이 없어서 조금 난감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도 지금 대법원 판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최강욱 의원의 어떤 그 대법원 판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전 다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들분하고 또 조민 씨가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왜 갑자기 지금 반납할까?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의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분들이 아마 조국 일가가 본인들의 어떤 동정표나 이런 것을 받아가기 위한 정치적 해석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총선 얘기도 있지만 당장 다음 달 만료되는 이 공소시효, 이거 관련해서 먼저 자진 반납을 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그걸 의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본인, 부인, 조카, 동생까지 구속시킨 마당에 굳이 이게 의사면허증 반납하겠다 이것 가지고 기소를 안 하겠어요. 저는 의식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검찰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총선 출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정치는 생물이라서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조국 전 장관 본인보다는 오히려 언론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바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일단 형사 재판이 있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명예 회복이 가능한 것이니까 뭐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총선 출마를 위해서 딸을 사과를 하고 아들이 뭐 석사학위를 반납한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지나친 해석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조국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이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요.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설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에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촌평하며 논쟁이 붙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사가들이 옛날에는 취재를 좀 한 다음에 설을 유포했는데 요즘은 앉아서 진짜 마음대로. 그 아시죠? 여의도의 피카소 그룹들. 수상화 그리는 애들은.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 국정원장이 말씀하신. 그 형님도 요즘 감이 많이 떨어져요. 저는 개가 아니니까 사람똥 같은 소리 해야죠. 그건 뭐 조국 장관하고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면은 조국 장관이 지금 나 출마한다. 뭐 신당 창당한다. 광주로 간다. 이런 말씀은 할 수가 없죠. 타이밍상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다. 그렇죠. 마음은 있어도.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지금 조홍천 의원이요 얼마 전에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손잡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정성호 의원은 뭐 상상에 기초한 이야기다. 추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이 뭐 손을 잡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상상이라고 봐야죠.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으로 출마를 원할 것이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사재판이 더 관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출마 생각은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선거법이 개정이 안 돼서 과거와 같이 위성정당이나 비례정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굉장히 정치권이 제3의 정당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선거법 개정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상상에 불과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입니다. 배우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가 외할머니를 주거 침입 혐의로 신고를 했고요. 할머니는 경찰 조사까지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손녀와 할머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진희 변호사, 이게 아침에 좀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일이 좀 있었어요, 이게? 네, 일단은 이제 그 최진실 씨의 이제 모친이자 최준희 씨의 이제 할머니 되시는 분이죠. 그분 이제 성함이 이제 정옥숙 씨인데 이분께서 이제 9일 새벽에 주거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가 돼서 이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이제 새벽에 풀려났다는 이제 소식입니다. 이제 이 할머니에 따르면 이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의 손자인 최한희 씨, 그러니까 이제 최진실 씨의 아들인데 그 최한희 씨가 이제 3박 4일 동안 집을 비울 일이 있어서 이 할머니 되는 분한테 잠깐 집에 와서 좀 청소도 조금 해주고 뭐 고양이도 돌봐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께서 이제 그 최한희 씨의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밤중에 최준희 씨가 갑자기 남자친구하고 그 집으로 들어와서 할머니한테 여기 내 집이니까 나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께서는 밤도 늦었는데 내가 이제 어디를 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실랑이를 하던 중에 최준희 씨가 이 할머니를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할머니께서는 이제 반포지구대에 긴급 체포로 이제 연행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서초 경찰서로 이송이 돼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새벽에 풀려난 겁니다. 고 최진실 씨의 모친,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주가 집을 비우니까 이거 좀 돌봐주세요 요청을 받아서 이제 부탁을 받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거 침입 혐의로 신고를 당하고 그것도 외손녀한테 신고를 당하고, 야, 글쎄 마음이 좀 어떨까요? 상상이 안 가네요. 네, 굉장히 좀 이제 뭐 황망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된 이 집은 고 최진실 씨가 이제 생전에 이제 사놓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작년까지 이 외할머니도 함께 거주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집이 이제 그 최준희와 그다음에 최한희 씨 이렇게 해서 남매 공동 명의로 상속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할머님 얘기에 따르면 이제 그 사실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제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뭐 오빠의 부탁으로 청소하고 빨래를 해주러 간 것
건데 갑자기 이제 한밤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내 집이니까 나가라라고 이제 윽박을 질러서 이제 너무나도 이제 뭐 황망하다라면서 이제 울먹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이제 정말 죽고만 싶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이 갈 때 내가 이제 가지 못한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손녀 손자 때문에 내가 눈에 밟혀서 그랬던 건데 지금 심정은 너무나도 참담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 그런데 여기 이제 최준희 씨 얼굴이 있는데 최준희 씨가 인터뷰한 보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참 보니까 정황은 좀 다르던데요. 네, 정옥숙 씨 이제 할머니는요 외손녀 훈육 차원에서 혼을 내다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이 최준희 씨는 주장하기를 지난 9일 긴급 체포된 건 경찰의 명령에 불응해서가 아니라 여경에게 욕을 하고 밀쳐서 체포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할머니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이전부터 재산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도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해당 아파트 오빠와 공동 명의로 갖고 있었는데 과거에 외할머니가 3억 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3억 원을 빌려갔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이 돈을 갚으라고 하니 배를 째라고 했다. 오빠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 근데 제 기억에도 이전부터 보도를 보면 이 최진실 씨의 모친,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칭할게요. 할머니하고 이 외손녀하고 갈등이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좀 있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최준희 씨 주장은 외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신은 별로 학대를 하거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오빠만 좋아했다. 그래서 오빠의 학비도 자신의 돈에서 나갔다라고 하면서 할머니를 굉장히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도 3억도 자신의 통장에서 나갔는데 돌려달라고 했더니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그 외할머니와 어릴 때부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해주는 것보다는 오빠만 챙겼다. 이것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양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충격이 됐을 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외할머니가 좀 채워주지 못한 그 서운함들이 굉장히 가슴 깊이 내재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이게 보면 지금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외손녀 사진이 있습니다. 과거에부터 이제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최준희 씨는 이전부터 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취재한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경찰관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동 학대로 자기가 당했다고 신고한 게 아니고 그냥 할머니하고 이제 뭐 싸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처벌 원하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현장에서 종결된 거고. 김치일 변호사. 당시 이제 요거는 이제 무혐의로 이제 종결이 났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지금 학대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예전부터 이 최준희 씨가 할머니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들도 참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준희 씨가 이제 지난 6일에 이제 공개했던 게 있습니다. 공개를 이제 했던 그 온라인으로 이제 주고받은 이제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마마 하트라고 이제 저장된 상대방과 이제 나눈 대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화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할머니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를 보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마마라 하트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그래도 키워야지. 할머니도 변해야지. 이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이 마마 하트라고 저장이 된 게 최준희 씨의 이제 외할머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최준희 씨가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마 하트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외할머니가 아니고 본인의 이모 할머니다. 라면서 이제 선을 그었고 저한테는 그냥 엄마의 자리를 채워주었던 가족이라서 앞으로도 저한테 엄마는 박 여사 한 명뿐이다. 그래서 마마라고 저장해 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외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굳이 해명하다시피 올리는 이유는 나를 키워주고 너무 사랑하는 할머니가 다른 사람으로 오해돼서 기사가 나지 않기를 바래서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아까 우리가 짚어봤던 그런 사례들이나 지금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거나 오늘 있었던 사례들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외할머니하고 외손녀와의 사이는 계속해서 악화일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이제 공개된 것을 보면 1년 전에 이제 최준희 씨가 팬들하고 SNS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 팬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외할머니랑은 연락 끊고 사시나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봤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최준희 씨가 그 외할머니 되시는 분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라고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외할머니께서 준이야 뭐 내가 만들어준 뭐 네가 만들어준 빵이 너무 맛있다. 뭐 이러한 내용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정하게 이제 주고받은 문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외할머니가 이 남매를 키운 게 꽤 오래전 일입니다. 뭐 물론 가정사는 그 가정만 알 수는 있겠죠. 저희가 뭐 겉에만 보고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뭐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할머니와 이 외손녀 간에 있었던 오늘 이런 일들, 자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런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찾은 20대 여성. 그런데 네티즌에게 딱 걸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김진희 변호사. 커피 전문점을 갔어요. 근데 화제가 됐어요. 왜 화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일단은 이제 그 커피 전문점에서 보통 이제 가면 뭐 커피를 마시고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이제 굉장히 민폐가 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민폐가 되는 행동이요? 이제 카페라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20대 커플이 이제 카페에 오더니까 그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신발을 벗고 이제 그 카페에 그냥 이렇게 누웠다는 겁니다. 아, 저희가 이제 흐릿하게 그쵸. 표현을 했는데 네네. 누워 있는 거군요. 네네. 자세히 보면 이제 누워 있는 거고 신발도 벗고 마치 이제 뭐 제 집 안방인 양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성이 뭐 욕까지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카페 직원이 일단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욕설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 편이 이제 조금 과격하긴 합니다만은 뭐라고 했다고 하냐면 불편하다고 한 미친 X를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본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사람을 이제 오히려 욕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30분 정도 욕을 하더니 기분 나빠서 나 그냥 집에 가서 쉴 거다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그리고 이제 상황을 보니까 여러 자리를 이제 옮겨 다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옆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아무래도 뭐 주의를 주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아마 이렇게 했던 모양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요 사진 아까 그 사진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냥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사진 봤는데 자 여기 이제 흐릿하게 됐긴 하지만 이 카페 모습이에요. 이렇게 참 편안하게 누워 있는데 카페 가셔가지고 이런 손님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진상 고객분들 많죠. 요즘 많고요. 저렇게 누워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키오스크 안 돼가지고 알바생들한테 화내거나 짜증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지금 스튜디오에 큰 책상, 공유 책상에 혼자 점유하셔가지고 옆에 가방도 올려놓고 우산도 올려놓고 옷도 올려놓고 혼자 쓰시는 분들 많고 그런 분들 좀 많습니다. 자, 이 누리꾼들 반응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누리꾼들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은 차라리 이제 숙박업소에 가라. 아이고.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도 욕을 했다는데 유유상종이다. 그다음에 뭐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냐 등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변호사시니까 법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일단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나눠 봐야 되겠지만 어떤 심한 경우라고 하면 이제 업무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계라든가 위력으로 이제 업무를 방해하는 건데 과거에 일단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J라는 사람이 대구의 한 카페에서 이제 개인 방송을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데 이거를 제지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욕설을 하고 뭐 거의 뭐 카페 영업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소란을 부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업무 방해하고 이제 모욕이라고 하는 거 이제 뭐 카페 점원을 이제 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혐의로 이제 징역을 받은 어떤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뭐 항의라고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재성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하면 당연히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카페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분들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카페에 음료 시켜놓고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일명 카공족이라고 하죠.
이 카공족, 일부 카공족들이 또 논란이 돼서 뭐 인터넷 상을 또 달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이 카공족의 논란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지난달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이 대학가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장이 직접 올린 글인데요. 네. 밤 11시쯤에 이 카페 여학생 2명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네. 이 카페 최대 이용 시간이 8시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데요. 그런데 네. 이 시간을 넘겨서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녁 8시 들어와서 다음날 8시면 12시간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자리에 번갈아가며 누워서 잠을 자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사장이 여기서 자지 말아라. 8시간 이용시간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학생들 야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큰 소리로 웃으며 이 카페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떠난 자리에 외부 카페에서 먹다 가져온 음료수나 아이고. 초코바, 쓰레기 이런 봉지들이 나뒹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카페 요즘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고 전기세도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 이 자영업자 이렇게 어렵게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진상 손님들 만나서 너무 어려웠다. 어디까지 버텨야 하나 이렇게 힘듦을 토로하는 사연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요즘 카페 보면은 참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이해는 가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게 회전이 중요하잖아요. 회전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몇 시간씩 막 앉아 있고 하면 그것도 차 한 잔 시켜놓고 업주 입장에서는 참 속 많이 타겠어요, 그죠? 엄청 답답하죠. 예를 들어서 카페 사장이 카페 커피에 앉아 있는데 손님은 꽉 차 있는데 계속 그 손님인 거예요. 맞아요.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새로운 손님이 들어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힘든데 또 요즘 이제 카공족들이 컴퓨터에 핸드폰 충전까지 다 하니까 맞아요. 전기값까지도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부담이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영업자 사장들이 이렇게 카페에 많이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모든 적당히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